박준석은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건네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강변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늦가을의 서울은 언제나 그렇듯 화려하면서도 냉정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남동,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고급 주택가. 강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 조용하고 단정한 도로 끝에 자리한 대저택. 그곳이 바로 그가 10년의 인생을 바쳐 일군 집이었다. 철제 대문은 여전히 높고 위험 있게 서 있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박준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공기, 이 냄새. 3년 동안 수없이 떠올렸던 서울의 냄새였다. 3년. 정확히 3년 동안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으로 존재했다. 해외 사업, 내부 분쟁, 그리고 자신을 노리던 보이지 않는 손들. 그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 하나로. 그는 이 순간을 수백 번 상상했다. 아내 이수진이 문을 열고 그를 보는 순간. 놀람, 분노, 눈물. 그리고 아들 민준이 작은 다리로 달려와 그의 다리를 끌어안는 장면. 박준석은 모든 비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3년의 공백은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어깨에 맨 낡은 배낭을 고쳐 메고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초인종에 손을 올리려던 순간 그의 동작이 멈췄다. 등골을 타고 싸늘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대문 옆, 대리석 기둥에 부착된 황동 명패. 그곳에는 더 이상 박준석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 대신 또렷하고 차갑게 빛나는 글자들이 그의 시야를 찔렀다. 최강호가. 박준석은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을 깜빡였다. 다시 보았다. 이름은 변하지 않았다. 최강호. 그의 대학 동기이자 사업 초기부터 함께한 친구. 3년 전, 그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 말도 안 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집을 그는 단 하루도 남에게 넘길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정원에 심은 소나무 한 그루, 계단 모서리의 작은 균열까지도 모두 그의 기억이었다. 출국 전날, 수진에게 미처 고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계단이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대답이 없자 연속해서 눌렀다. 잠시 후, 철문 옆 작은 출입문이 거칠게 열렸다. 나온 사람은 이수진도 익숙한 노년의 집사도 아니었다. 검은 경비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팔에는 문신이 드러나 있었고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다. 경비는 박준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구두, 빛이 바랜 코트, 해진 배낭. 그의 눈에는 박준석이 이 동네에 어울릴 리 없는 사람이었다. 여긴 뭐 하러 왔어요? 경비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이미 귀찮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이 집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박준석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렸다. 경비는 피식 웃었다. 주인. 여긴 최 회장님 댁인데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아내가 이수진입니다. 제 집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비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술 드셨어요? 아니면 어디 아픈 거예요? 그는 담배 연기를 박준석 쪽으로 내뿜었다. 이 집 주인은 최강호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이수진? 그런 여자 오래전에 쫓겨났어요. 박준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소문 못 들었어요? 남편 죽자마자 돈 들고 다른 남자 따라갔다는 여자요.
애도 버리고.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귀를 찔렀다. 박준석은 경비의 옷깃을 붙잡았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순간 안쪽에서 다른 경비 둘이 더 나왔다. 한 명은 곤봉을 들고 있었다. 놓으시죠. 안 그러면 문제 커집니다. 박준석은 손을 풀었다. 그의 시선은 문 안쪽으로 향했다. 정원 한편에 세워진 검은 세단. 그가 수진에게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차였다. 번호판만 바뀌어 있을 뿐. 운전석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화장을 고치며 거울을 보고 있었다.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경비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다신 오지 마세요. 다음엔 경찰 부릅니다. 철문이 거칠게 닫혔다. 쿵.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박준석의 세계는 그 소리와 함께 무너졌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강변의 가로등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빛나고 있었다. 3년 동안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버려진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었다. 박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더 강한 것은 공포였다. 수지는 어디에 있는가? 민주는 살아있는가?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이곳에 더 머물 수는 없었다. 서울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밤이 지옥의 입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준석은 한남동을 벗어나 한강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택시를 탈 생각은 들지 않았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머릿속이 소음처럼 울려 퍼졌고 방금 들은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죽었다. 바람났다. 아이를 버렸다. 그 모든 단어가 이수진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가정을 가볍게 여긴 적 없는 여자였다. 아이가 생긴 뒤로는 더더욱.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의 이름이 지워진 집, 최강우의 이름이 새겨진 대문, 그리고 경비의 태연한 태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이미 완성된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박준석은 강변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앉았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코트 너머로 스며들었다. 그때였다. 아저씨.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던 노파가 그를 불렀다. 박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70대는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손수레 위에는 종이컵과 보온병, 작은 플라스틱 의자가 실려 있었다.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이네. 그녀는 말을 건네며 천천히 다가왔다. 따뜻한 거 하나 마실래요? 밤공기 차요. 박준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건넸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나 김말순이에요. 여기서 20년 넘게 장사했어.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다. 박준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잠시 정신이 돌아오는 듯했다. 무슨 일 있으신 얼굴이네. 김말수는 그를 힐끗 보며 말했다. 박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초 후 입술이 저절로 열렸다. 제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입니다. 김말순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박준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다. 설마 박준석 씨?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자
이번엔 박준석이 굳었다. 어떻게 제 이름을? 김말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살아 있었구나. 진짜 살아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속았지? 나도 그랬고. 박준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제 아내와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말수는 고개를 들어 한강 아래를 가리켰다. 저 아래요. 다리 밑. 박준석은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다. 비닐과 판자로 엮은 임시 거처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아래 숨겨진 또 하나의 세계였다. 수진이는 그곳에서 살아요. 그녀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다. 강우 그 인간이 장례식까지 치렀어요. 당신 죽었다고. 해외 사고라면서. 시신도 못 찾았다고. 박준석은 숨을 삼켰다. 그때 수진이는 임신 8개월이었어요. 충격받아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죠. 김말순의 손이 주름진 무릎 위에서 떨렸다. 강우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친구 일은 사람처럼 울고불고. 빚 얘기를 꺼냈죠. 회사가 망했다. 당신이 큰 빚을 남겼다고. 박준석의 손이 꽉 쥐어졌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와주겠다고. 대신 서명만 하라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김말순의 눈가가 붉어졌다. 비 오는 밤이었지. 강우가 변호사들이랑 사람들 데리고 와서 집에서 쫓아냈어요. 아이 안고. 박준석의 시야가 흔들렸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애 아빠가 누구냐느니, 돈 들고 도망쳤다느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김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도우려던 사람들 있었죠. 근데 다음날 유리창 깨지고 협박받고 다들 물러났어요. 그녀는 한강 쪽을 다시 바라보았다. 수진이는 말했어요. 자기 때문에 누구도 다치게 할 수 없다고. 박준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다. 지금도 거기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래요. 아이가 자주 아파요. 병원도 잘 못 가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준석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김말순이 뒤에서 불렀다. 박 사장님. 그는 멈췄다. 준석 씨. 그녀는 호칭을 바꿔 불렀다. 지금 모습으로는 안 돼요. 그대로 나서면 또 상처만 줘요.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강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비릿한 냄새가 섞여왔다. 도시의 소음은 멀어지고 대신 사람들의 낮은 신음과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보았다. 작은 화로 앞에 쪼그려 앉은 여자. 낡은 점퍼를 입고 손에 국자를 쥔 채 냄비를 저으며 아이를 부르고 있었다. 민준아, 조금만 먹자. 그 목소리. 박준석의 심장이 찢어질 듯 뛰었다. 이수진이었다. 살이 빠져 얼굴선이 날카로워졌고 머리는 제대로 손질되지 않은 채 묶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 그의 아내였다. 그 옆에는 작은 아이가 담요를 덮은 채 누워 있었다. 아이는 기침을 하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박준석은 한 발 내디디려다 멈췄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야, 여기 있었네.
3명의 남자가 다가왔다. 가죽 점퍼에 거친 말투. 이수진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오늘도 못 냈어? 언제까지 버틸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가 아파서. 남자 중 하나가 화로를 발로 찼다. 불씨가 튀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박준석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자 세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꽂혔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겼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인하듯이. 누구야, 너?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거칠게 말했다. 박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이수진과 아이에게 향해 있었다. 수진은 갑작스레 나타난 남자를 보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얼굴이 낯설었고 차림새는 초라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다. 아저씨, 여기 왜? 남자가 말을 잇기도 전에 박준석의 주먹이 날아갔다. 짧고 둔탁한 소리. 첫 번째 남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나머지 둘이 당황해 곤봉을 들었지만 박준석은 이미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3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편히 산 적이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은 숫자와 협상만이 아니었다.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났다. 이런 데서 잘난 척하지 마, 다시 오면? 박준석은 그들을 보지도 않았다. 그가 돌아섰을 때 이수진은 이미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의 폭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박준석을 향해 있었지만 확신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아이에게 닿지 않았다. 아이, 민주는 숨이 가빠진 채 울음을 터뜨렸다. 작은 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눈은 크게 뜬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이수진의 품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외쳤다. 무서워, 엄마, 무서워. 박준석은 한 발 다가갔다. 그 순간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오지 마. 오지 마요. 그 말은 박준석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다. 아이의 눈에 그는 구해준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위협이었다. 민준아, 괜찮아. 이분은 이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박준석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괜찮아. 내가 여기까지야. 그는 한 발 물러섰다. 아이의 울음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이수진의 옷깃을 꽉 잡고 있었다. 이수진은 박준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이야?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야. 이수진의 다리가 풀리듯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나왔지만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다. 3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왜 지금이야? 그녀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힘은 없었지만 절망이 담겨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박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물기가 흘러내렸다. 그날 밤 그들은 다리 밑을 떠났다. 박준석은 근처 허름한 여관을 찾았다. 오래된 간판,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복도, 삐걱거리는 계단. 하지만 내 벽이 있고 문을 잠글 수 있는 곳이었다. 방 안에 들어오자 민주는 다시 불안해했다. 낯선 공간,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남자. 박준석은 문가에 앉았다. 침대 쪽으로 가지 않았다. 아이에게서 최대한 거리를 두었다. 이수진은 아이를 안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숨 쉬어도 돼, 괜찮아. 그녀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박준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움켜쥐었다. 이 장면을 그는 수없이 상상했지만 자신이 이렇게 배제된 존재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민준이는 자주 그래. 이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들 목소리만 커져도 숨을 못 쉬어. 특히 밤에는.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했어. 약도 줬는데 꾸준히 먹이질 못했어. 그녀는 박준석을 보지 않았다. 원망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태도였다. 나 때문에 이런 거야? 박준석이 말했다.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 그럼 민준이를 어떻게 설명해? 그 말은 그를 더 아프게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아빠는. 박준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직 말하지 말자. 이수진이 말했다. 지금은 안 돼.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름을 원하지 않았다. 다가갈 권리도 설명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박준석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문가에 앉아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었다. 민주는 잠결에도 몇 번이나 몸을 움찔했다. 그럴 때마다 이수진이 조용히 안아주었다. 새벽녘, 민준이 잠결에 중얼거렸다. 엄마, 아저씨 무서워. 그 말에 박준석은 눈을 감았다. 아침이 밝았을 때 민주는 그를 다시 보았다. 눈을 마주친 순간 아이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 저 아저씨 나가. 박준석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그래. 나갈게.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문을 열며 말했다. 밖에 있을게. 필요하면 불러. 문이 닫혔다. 좁은 복도에 혼자 선 박준석은 벽에 등을 기댔다. 그제야 숨이 가쁘게 몰려왔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돈도, 힘도, 복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의 마음에는 그가 들어갈 자리가 아직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가장 잔인한 대가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여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박준석은 복도 바닥에서 눈을 떴다. 밤새 그 자리에 기대 앉아 있었던 탓에 허리가 굳어 있었다. 문 너머에서는 작은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민준의 숨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대신 복도를 따라 내려가 자동 판매기에서 미지근한 물 한 병을 뽑았다. 병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이수진이 나왔다.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머리는 급히 묶은 흔적이 역력했다. 민준이는? 박준석이 먼저 물었다. 조금 잤어. 아직 불안해해.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채울 수 없는 공기가 놓여 있었다. 어제는 고마웠어. 이수진이 말했다. 박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왜 왔어? 질문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박준석은 즉답하지 못했다. 대신 여관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아침 출근길의 소음이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엔 돌아와서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강우를 끌어내리고 집을 되찾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어. 이수진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 다음은? 그는 말을 멈췄다. 그 다음의 장면에는 민준의 얼굴이 없었다. 아니, 있었다 해도 환하게 웃는 상상뿐이었다. 현실과는 너무 달랐다. 당신은 여전히 싸울 생각이야. 이수진이 말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어. 박준석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맞아.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 민준이가 나아질까?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박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이 없던 3년 동안 난 매일 싸웠어. 이수진은 벽에 기대 섰다. 돈이 없어서 싸웠고, 시선 때문에 싸웠고, 민준이 열날 때 병원비 때문에 싸웠어. 근데 그 싸움들 중에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야. 민준이를 지키는 것. 박준석의 가슴이 조여왔다. 지금 당신이 돌아왔어. 난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 그럼 그냥 이렇게 살라는 거야? 박준석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나왔다. 아니.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자는 것도 아니고 잊자는 것도 아니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다만 싸움의 순서를 바꾸자는 거야. 박준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준이부터야. 그 말에 그는 눈을 감았다. 어젯밤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어내던 장면이 떠올랐다. 지금 당신이 강우를 치러 가면 민준이는 또 한 번 버려졌다고 느낄 거야. 이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정의를 선택하겠지만 아이는 공포만 기억할 거고. 침묵이 길어졌다. 여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도 그 사람이 미워. 이수진이 말했다. 죽도록 미워. 근데 그 미움 때문에 우리 아이가 또 흔들리는 건 견딜 수 없어. 박준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협상을 해왔고 수많은 적을 상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화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우선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가. 강우가 찾을 수 없는 곳. 그리고 민준이가 나를 놓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만들어.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강우 때문에 잘려나간 사람들. 나를 아직 믿는 사람들. 그럼 결국 다시 싸우게 되겠지. 이수진이 말했다. 그래. 박준석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내가 말한 순서를 지킨 뒤에 하겠어. 이수진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가 섞여 있었다. 약속할 수 있어? 박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를 먼저 보겠다고. 그 말에 이수진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깼다는 신호였다. 이수진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박준석은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잠시 후 아이의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낮은 기침과 이수진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 말이 끝나고 이수진이 다시 나왔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해. 그녀가 말했다. 민준이 약도 다시 받아야 하고. 내가 데려다 줄게. 박준석이 말했다. 이수진은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알겠어. 그날 그들은 나란히 걸었지만 서로 다른 거리를 유지했다. 민주는 이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박준석은 몇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금 당장 세상을 뒤엎지 않겠다고. 분노가 이끄는 싸움부터 시작하지 않겠다고. 먼저 아이의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그것이 이수진이 요구한 조건이었고 그가 받아들여야 할 가장 어려운 싸움이었다. 며칠 후 박준석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앞에 섰다. 건물은 오래되었고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하지만 위치는 좋았다. 대로에서 한 블록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비슷한 건물들이 빼곡히 붙어 있어 눈에 띄지 않았다. 이수진은 말없이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다. 방은 작았지만 정리되어 있었다. 햇빛이 잘 들었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민주는 문턱에 서서 방 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이수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 박준석이 말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지금은 그런 질문이 중요하지 않았다. 민주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다. 차들이 작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수진을 돌아보았다. 엄마, 여긴 달이 없어. 그 말에 이수진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미소가 번졌다. 응, 여기엔 없어. 박준석은 그 장면을 문밖에서 지켜보았다.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약속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원룸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준이 병원에 갈 때도 멀리서 따라갈 뿐이었다. 이수진은 그가 항상 같은 거리에서 멈춰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박준석은 다른 삶으로 들어갔다. 그는 휴대폰 하나를 바꿨고 번호를 바꿨다. 그리고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눌렀다. 형.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경계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박준석 맞아? 그래. 살아있어. 한숨 섞인 웃음이 흘러나왔다. 살아있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나한테 할 말 많겠지? 많지. 잠시 후 그들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다. 한대호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빛에는 날카로움 대신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강우가 다 가져갔지? 한대호가 말했다. 회사, 계열사, 서버, 데이터. 내 이름으로 된 건 다 정리했어. 넌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
박준석은 국밥을 한 숟갈 뜨다 말고 내려놓았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어? 배달. 한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코딩하던 손으로 치킨 나르고 있지? 박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사과하려고 부른 건 아닐 거 아니야? 한대호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돌아온 거지.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 부수려고 온 건 아니야? 그 말에 한대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더 위험하지. 박준석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지금 강우는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 정면으로 부딪히면 수진이랑 아이가 위험해져. 그래서? 안 보이게 움직일 거야? 한대호의 눈빛이 바뀌었다. 피로 속에 숨겨져 있던 예전의 냉정함이 떠올랐다. 내가 사라진 뒤 강우는 내가 남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건 내가 설계한 금융서버 구조야. 겉으로는 정상인데 안쪽에 이중 회계가 있어. 해외 법인으로 돈을 빼돌리는 구조지. 박준석은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증거는? 있어. 한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꺼내는 순간 바로 눈치챌 거야. 그래서 난 얼굴을 안 쓸 거야. 박준석이 말했다. 지금의 난 박준석이 아니야. 그날부터 그는 배달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헬멧을 쓰고 로고가 박힌 점퍼를 입었다. 얼굴은 가려졌고 이름은 필요 없었다. 도시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강남의 빌딩 숲을 지나며 그는 생각했다. 이 길을 수없이 지나쳤던 때가 있었다. 운전석이 아니라 뒷좌석에서. 배달 중에 그는 일부러 최강우의 회사가 있는 건물 근처를 지나쳤다. 건물은 더 높아졌고 로비는 더 화려해졌다. 로비 전광판에는 최강우의 얼굴이 자주 등장했다. 성공한 기업가, 모범적인 가장. 그는 헬멧 안에서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원룸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대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돌렸다. 어느 날 이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 미끄럼틀을 탔어. 짧은 문장이었다. 박준석은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 답장을 쓰지 못했다. 또 다른 날에는 이런 메시지가 왔다. 밤에 악몽을 꾸긴 했지만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어. 그는 그 메시지를 읽고 배달을 하다 잠시 멈춰 섰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달렸다. 한대호는 점점 더 많은 자료를 모아왔다. 매일, 로그 기록, 해외 송금 내역.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 한대호가 말했다. 아직 아니야. 박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터뜨리면 강우는 반격할 거야.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민준이가 내 얼굴을 보고 울지 않을 때까지. 한대호는 한숨을 쉬었다. 넌 변했다. 그래. 박준석은 인정했다. 그래야만 했어. 그날 밤 그는 원룸 근처 골목에 섰다.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이수진과 민준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민준이 무언가를 말하자 이수진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박준석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들어가지도 불러내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이 싸움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자신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입은 이 배달 점퍼는
숨기기 위한 옷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갑옷이라는 것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이었다. 서울의 여름비는 늘 갑작스러웠고 거리에 불빛을 번지게 만들었다. 박준석은 배달을 마치고 헬멧을 벗은 채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대호였다. 움직임 있어. 박준석은 말없이 전화를 귀에 댔다. 강우 쪽에서 내부 감사팀을 꾸렸어. 명분은 내부 정비지만 실제로는 자료 정리야. 증거인멸 들어갔다는 뜻이지. 박준석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네. 그래. 늦어도 일주일. 전화가 끊기자 박준석은 잠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비는 그를 숨겨주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스쳐갔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배달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습기 찬 콘크리트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 정우진. 전직 검사 출신으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때 박준석이 가장 신뢰했던 조력자였다. 죽은 줄 알았더니 우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답다. 시간 없어. 박준석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우를 법으로 묶을 수 있나? 정우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가능은 해. 조건은 증거가 확실해야 하고 공개 타이밍이 중요해.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넌 다시 세상에 나와야 해. 박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안 돼. 그럼 반쪽짜리 승리야? 정우진은 단호했다. 강우는 내 이름을 이용해 모든 걸 정리했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는 피해자가 돼. 박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온다는 것을. 가족은? 우진의 질문에 박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박준석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배달 중에도 항상 뒤를 확인했다. 헬멧 안에서 시야를 좁히고 일부러 동선을 바꿨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어느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 승합차가 천천히 다가왔다. 창문은 짙은 선팅으로 가려져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는 방향을 틀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 빠른 걸음. 박준석은 달렸다. 헬멧을 쓴 채 가로등이 드문 골목을 미친 듯이 내달렸다. 숨이 가빠왔고 폐가 타는 듯 아팠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거기 서. 그는 서지 않았다. 골목 끝에서 그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쓰레기장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몸이 긁히고 비린내가 났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박준석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섰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그는 이수진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3번 만에 연결됐다. 여보세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수진아. 짧은 한마디에 침묵이 흘렀다. 준석.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그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지금 위험해졌어. 내가 있는 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이수진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박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이가.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그 말에 그의 가슴이 무너졌다. 조금만 더. 그는 간신히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는 멎었고 새벽의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다음 날 그는 한대호와 정우진을 함께 만났다. 이제 선택해야 해. 정우진이 말했다. 증거를 터뜨릴 건지 아니면 가족을 데리고 완전히 사라질 건지. 박준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둘 다 할 수는 없나? 한대호가 고개를 저었다. 욕심이야. 그 순간 박준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받았다. 박준석.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아직도 숨바꼭질 중이야? 최강우였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가 살아있는 건 알고 있었어. 강우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지. 원하는 게 뭐지? 박준석이 물었다. 단순해. 강우가 웃었다. 내가 가진 마지막 카드. 그리고 조용한 퇴장. 통화는 예방적으로 끊겼다. 박준석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그는 배달 점퍼를 벗어 벽에 걸었다. 헬멧도 내려놓았다. 거울 속에 그는 더 이상 숨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준석은 새벽이 오기 전까지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는 첫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한대호가 정리한 금융기록, 정우진이 표시해둔 법적 쟁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손으로 쓴 메모들. 메모의 맨 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싸움의 끝에 남아야 할 것은 복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아침이 밝자 그는 가장 먼저 이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오후 사람이 올 거야. 내가 예전에 믿었던 사람. 그분 말만 믿고 움직여. 답장은 짧았다. 알겠어. 그 한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신뢰가 섞여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정오 무렵 박준석은 정우진의 사무실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한대호가 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말수가 적었다. 긴장이라는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결정했어? 정우진이 물었다. 응.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자료를 넘길 거야? 한대호의 눈이 커졌다. 오늘이라고? 강우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 박준석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는 가족부터 조용히 지울 거야. 협상할 생각은 없어. 정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내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올 거야? 알아. 사람들은 널 영웅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 박준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부터 그런 걸 원한 적 없어. 그날 오후 이수진과 민주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서울이 아닌 바다 근처의 작은 도시였다.
정우진이 직접 연결한 안전 가옥이었다. 이름도 기록도 남지 않는 곳. 차에 오르기 전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엄마, 아빠는? 이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조금 늦게 올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더 묻지 않았다. 아이는 어른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박준석은 마지막으로 그 원룸 근처에 갔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지켜볼게.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은 분명했다. 밤 11시 한대호의 작업실. 모니터 여러 대의 숫자와 그래프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었다. 데이터는 이미 암호화되어 여러 서버로 분산되고 있었다. 이 버튼 누르면 되돌릴 수 없어. 한대호가 말했다. 언론, 금융감독원, 검찰. 동시에 나가. 박준석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또다시 최강우였다. 생각 끝났나? 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넌 결국 내 가족을 선택할 줄 알았어. 박준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잠시 침묵. 버튼 누르면 강우가 말했다. 넌 모든 걸 잃어. 이미 잃었어. 박준석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돌려받을 뿐이야. 통화는 끊겼다. 박준석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숫자들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 집을 잃은 사람들,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유도 모른 채 빚을 떠안은 사람들. 그는 키를 눌렀다. 전송이 시작됐다. 한대호의 화면에 초록색 바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정우진의 전화가 동시에 울렸다. 언론사였다. 불과 몇 분 만에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뉴스 속보가 쏟아졌다. 대형 건설사 회계 조작 의혹. 비자금 해외 송금 정황. 사망 처리된 전 대표, 생존 확인. 최강우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제 시작이야. 한대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박준석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밤을 살고 있었다. 그때 정우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강우, 출국 시도. 공항. 박준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잡힐 거야. 정우진의 답장은 짧았다. 그래도 마지막 얼굴은 보게 될 거다. 몇 시간 뒤 뉴스 화면에는 공항에서 체포되는 최강우의 모습이 나왔다. 수갑을 찬 손, 굳은 얼굴, 카메라 플래시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모습. 기자는 외쳤다. 박준석 전 대표에 대한 배임 및 사망 위장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준석은 화면을 끄고 의자에 몸을 맡겼다. 싸움은 끝났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의 휴대폰에 이수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준이가 바다를 처음 봤어. 사진 한 장이 함께였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작은 뒷모습. 박준석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썼다. 곧 갈게. 그는 알았다. 앞으로의 길은 더 조용하고 더 느릴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한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도시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박준석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이후로 공기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뉴스는 연일 그를 언급했다. 죽었다가 돌아온 전 대표, 내부 고발자, 혹은 모든 혼란의 시작점. 여론은 갈라졌다. 어떤 이들은 그를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그에게 돌렸다. 박준석은 그 모든 것을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서 들었다. 정우진이 마련해준 임시 거처였다. 창문은 작았고 커튼은 항상 닫혀 있었다. 조만간 공식 조사 들어갈 거야. 정우진이 말했다. 넌 피의자이자 참고인이 될 거고.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어. 강우 쪽에서 내 책임을 물으려 할 거다. 내가 해외에 있던 3년, 그 기간의 모든 의사결정. 그건 감당해야지. 정우진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수진 씨랑 아이는 안전해. 그 말에 박준석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하지만 정우진이 말을 이었다. 내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들도 세상에 노출돼. 박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바닷가의 작은 도시. 이수진은 민준의 손을 잡고 방파제를 따라 걷고 있었다. 파도는 잔잔했고 아이는 조약돌을 주워 바다로 던지며 웃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이수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TV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러던데.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졌다고. 이수진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아빠는.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많이 늦었고, 많이 잘못했어. 하지만 도망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민주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빠는 무서워? 이수진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조금은. 그날 밤 박준석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박준석 씨. 검사가 말했다. 3년 전 해외 체류 당시 회사 자금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까? 일부는. 왜 막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부족했고. 박준석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그때의 저는 가족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펜을 내려놓았다.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은. 박준석은 천천히 말했다. 숨지 않습니다. 조사는 길어졌다. 질문은 날카로웠고 그의 과거 선택 하나하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책임질 것은 인정했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했다. 며칠 후 최강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박준석 역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되었다. 뉴스는 다시 요동쳤다. 정의는 없다. 결국 다 같은 편이었다. 영웅 만들기는 끝났다. 그 모든 기사 제목을 박준석은 읽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수진에게 편지를 썼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민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결과가 어떻든 도망치지 않겠다. 편지를 접고 나서 그는 한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다. 며칠 뒤 재판 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우진은 만류했지만 박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피하지 않겠다고 했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다.
죽음을 위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을 방패로 삼은 것 아니었습니까? 회사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십니까? 박준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두려웠고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잘못을 덮기 위해 침묵하는 선택은 더 큰 폭력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박준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그 기자회견 영상을 혼자서 보았다. 민주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화면 속 박준석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당신.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돌아오려는 거구나. 며칠 후 민준이 그린 그림이 도착했다. 우편 봉투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바다와 집, 그리고 3명의 사람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박준석은 그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정은 냉정했고 세상은 잔인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가 비로소 그의 삶을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재판은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여름의 열기가 법정 안까지 스며들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빼곡했고 카메라는 박준석의 작은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진은 옆에서 서류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이 고비야.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방청석 끝자리에 잠시 머물렀다. 이수진은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전날 밤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랑 바닷가에 있어. 끝나면 연락해. 그 문장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검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 박준석은 회사 대표로서 내부 회계 조작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했으며 사망을 위장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말들이 칼날처럼 쏟아졌다. 박준석은 눈을 감지 않았다. 정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는 범죄의 공모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피고는 내부 구조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겁한 선택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우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이 재판의 핵심은 침묵과 폭로 중 무엇이 더 큰 사회적 피해를 낳았는가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었다. 증인석에는 한대호가 섰다. 그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이 구조는.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박준석 대표가 아니면 외부에서 절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최강우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박준석을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유리했죠. 검사가 물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대호는 잠시 박준석을 바라보았다. 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방청석에서 옹성거림이 커졌다. 다음 증인은 최강우였다. 수의를 입은 그는 이전의 여유를 잃고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피고 박준석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친구였습니다. 최강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저에게 시스템을 넘겼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제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건 그가 만든 구조 덕분입니다. 정우진이 즉각 반박했다. 그 구조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사용한 건 당신입니다. 최강우는 웃음을 흘렸다. 세상은 결과만 보죠. 그 말에 박준석의 손이 잠시 움찔했다. 재판은 길어졌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다. 이수진은 뉴스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민주는 학교에서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내 아빠 TV에 나오던데.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 어둠 속에서 아이가 물었다. 아빠 감옥 가? 이수진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직 몰라. 무서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진은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아빠도 무서웠을 거야. 그래도. 민준이 말했다. 아빠는 도망 안 갔지? 그 질문에 이수진은 눈을 감았다. 응. 그녀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이번엔 안 갔어. 며칠 뒤 박준석은 법정 밖에서 민준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다. 정우진이 전달해 준 것이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 박준석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결심은 그날 밤에 왔다. 다음 공판, 박준석은 직접 증인석에 섰다. 정우진은 말리지 않았다. 피고. 판사가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박준석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낮았다. 세상을 바꿀 생각으로 회사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 대가로 누군가는 집을 잃었고 누군가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잠시 침묵. 그래서 저는 숨었습니다.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그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처벌이 필요하다면 받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판사는 기록을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배임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권력, 침묵, 그리고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고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법정을 나서는 길, 박준석은 정우진과 잠시 마주섰다. 후회하나? 정우진이 물었다. 아니. 박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야 제 자리에 선 것 같아. 그날 밤, 그는 바닷가로 향했다. 이수진과 민준이 머무는 곳이었다. 민준은 멀리서 아버지를 알아보고 달려왔다.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박준석은 아이를 안았다. 그 작은 체온이 그를 이 자리에 붙잡아 두고 있었다. 이수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는 이야기는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의 결과와 그 이후의 삶이었다. 선고일은 흐린 아침이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몇몇 피해자 가족들. 박준석은 검은 정장을 입고 천천히 법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급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이수진과 민주는 법정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은 박준석의 선택이었다. 아이에게 이 장면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법정 안,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다. 피고 박준석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였고 범죄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박준석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러나 판사는 말을 이었다. 피고의 자발적인 귀환, 핵심 증거 제출, 그리고 범죄 구조 해체에 결정적인 기여를 고려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박준석은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무죄는 아니었다. 그러나 도망자의 결말도 아니었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정우진이 앞을 막았고 박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건물을 빠져나왔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늘고 조용한 비였다. 그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박준석은 바닷가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민준이 먼저 달려나왔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의심도 없었다. 박준석은 아이를 안고 한동안 놓지 않았다. 이수진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끝났어? 그녀가 물었다. 완전히는 아니야. 박준석은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아.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며칠 후 박준석은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그가 배정받은 곳은 도시 외곽의 주거상담센터였다. 개발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곳이었다. 그는 이름을 숨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알아보았고 수근거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그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어떤 의미에서요? 다 가진 사람도 다 잃은 사람도 아닌 얼굴. 박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면 그는 바닷가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이수진은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삶은 크지 않았지만 단단해지고 있었다. 어느 밤, 세 사람은 방파제에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아빠. 민준이 물었다. 아빠는 이제 뭐 할 거야? 박준석은 잠시 생각했다. 사람들이 안 보려 했던 걸 보는 일. 그게 뭐야? 불편한 진실. 민주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웃었다. 그럼 아빠 또 사라져? 박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안 사라져.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몇 달 후, 박준석은 한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기업 내부 구조, 침묵의 비용, 책임의 무게에 대해 쓰는 글이었다. 그의 글은 조용히 퍼졌고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았다. 그는 더 이상 높은 곳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더 낮은 곳에서 더 멀리 보았다. 어느 날 한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후회하냐? 박준석은 웃으며 답했다. 아니.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는 지고 있었고 수평선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수진이 그의 옆에 섰다. 당신. 응. 이제 괜찮아 보여?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진 게 아니라. 그는 천천히 말했다. 살아내는 중이야.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다. 도망치지 않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반복되는 일상처럼.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박준석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진짜 복고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안고 현재에 서는 일이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